자, 9월 28일이고요. 이제 데이터 읽기 쓰기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자바스크립트를 뭔가 제어를 해도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그냥 날아가요. 잠시만요. 아까 인원이 다 맞았던 것 같은데. 음, 김효진님이 없네. 자, 그 녹화 잠깐 끌게요. 자, 그 백엔드랑 프론트랑 공유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여태까지 했었던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은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은 그냥 다 날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는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도 변수값이 안 날아가요. 실제로 쓰기, 즉 세이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이브돼 있는 정보를 이제 가져오기는 가능하죠. 그래서 키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 있는데 프론트엔드에서도 여기에 데이터를 쓰고 저장하고 읽어오고 이런 게 가능하고 백엔드에서도 이 쿠키라는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가져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쿠키라고 하는 게 어디 존재하느냐? 사용자 웹브라우저 안에 있어요. 그리고 파일 형식은 텍스트예요. 100명이 접속하면 100명이 다 자기만의 그 쿠키 공간에 갖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를 따로 쓸 테니까. 그래서 개인화 기능을 구현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그 저장 형식이 조금 복잡한데 정보를 저장할 때 이름 이퀄 값 세미콜론 유효 시간 세미콜론 유효 경로 세미콜론 유효 도메인 여러 개의 정보를 그 세미콜론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문자열화해서 저장해야 돼요. 자, 이름하고 값 같은 경우는 모두 URL 인코딩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영어나 숫자는 제외합니다. 그럼 보통 이름은 이제 변수 이름 같은 개념이니까 이름을 한글로 넣을 이유는 없겠죠. 근데 내용을 저장할 때 만약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URL 인코딩을 해줘야 돼요. 한글이나 띄어쓰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유효 시간은 초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요.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지 데이터가 유지돼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닫으면은 그 변수는 자동으로 폐기돼요. 0으로 설정하면은 즉시 삭제예요. 유효 시간을 0으로 설정하면은 삭제 기능이 돼요. 0보다 큰 숫자를 설정하면은 그만큼의 초가 지나기 전까지는 브라우저를 재시작해도 저장된 정보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변수값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시간을 설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게 쿠키를 많이 쓰는 기능이 저거예요. 팝업 창 닫기 기능. 그게 왜 앞으로 이 창 열지 않음이 아니라 오늘하루 이 창 열지 않음일까? 앞으로 이 창 열지 않으면 소스 코드를 해서 팝업 창 띄우는 걸 덜어내지 않는 이상 안 돼요. 영구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유효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정보 저장에 제한 시간이 걸려 있다. 이 쿠키를 많이 쓰는 게 팝업 창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그 다음에 아이디 저장, 자동 로그인 이런 기능들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 로그인이 영구적인가요? 보통 자동 로그인이라고 하면은 쿠키 유효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잡아서 개인정보를 그냥 쿠키로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사이트에 접속을 안 하면 자동 로그인이 풀리는 게 보통이에요. 맞지? 로그인 할 때마다 이제 일주일에 갱신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효 경로.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 사이트 안에 이렇게 폴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폴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폴더 안에서만 읽고 쓰기 할 수 있어요. 해당 쿠키가 읽고 특정 폴더 정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서만 그 변수가 활성화되게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내가 만든 사이트에 내가 만든 변수 쓰겠다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슬래시를 지정하면 이게 최상위 폴더죠. 그래서 사이트 전역에서 쿠키가 유효하게 설정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쿠키는 기본적으로 저장된 도메인에서만 유효해요. 도메인이 다르면 공유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따따따.네이버닷컴에서 저장한 쿠키는 블로그.네이버닷컴에서 식별되지 않아요. 도메인이 다르잖아요. 근데 키를 설정할 때 유효 도메인을 .네이버닷컴 앞에 점 주의 .네이버닷컴으로 설정하면은 앞에 붙는 요 이름에 상관없이 뒤에 .네이버닷컴만 있으면은 다 공유돼요. 그래서 패밀리 사이트 간의 정보 공유 위해서 많이 쓰는데 특히 통합 로그인 같은 거 구현할 때 통합 로그인 구현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뭐 이제 싱글 사인온 로그인이라고 해서 SSO라고 하는데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백엔드에서 좀 깊게 얘기할 거고요. 시스템이 좀 복잡해요. 근데 여기 뒷자리가 다른 사이트끼리는 어떻게 해서든 쿠키 공유가 안 돼요. 자, 장점은 뭐야? 지금 프로젝터가 나갔어요. 잠시만요. 됐다. 장점은 거의 모든 브라우저가 지원을 해요. 단점은 만약에 웹브라우저에 키 변수가 한 10개가 저장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매 HTTP 요청, 그러니까 페이지가 이동할 때마다 이 10개의 정보가 매번 백엔드에 계속 전송돼요. 매번. 그래서 백엔드에 약간 부담이 돼요. 페이지 중심으로 백엔드에 무조건 모든 쿠키가 전송돼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총 용량이 4KB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KB면은 4 곱하기 4. 거의 4,000글자 정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긴 한데 4,000글자. 그게 어떤 게시판에 글을 통째로 저장한다거나 이미지를 저장한다거나 그런 게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죠. 암호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가 중간에 털릴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정보 자체를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다 보면 웹브라우저에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슨 사용자 컴퓨터에 파일로 남긴다는 거예요. 텍스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용 PC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털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쿠키로 관리하면은 좀 안 되고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쿠키로 다 하는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지워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코딩한 변수를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그 변수 값을 그냥 지워버려. 그러면 변수 값이 갑자기 있던 게 사라지니까 오동작할 거 아니에요. 에러 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되고 변수 자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을 써야 돼요. 오늘 본 상품 목록, 오늘 하루 이창 열지 않음 이런 것들. 정보의 특징이 보면은 다 타임이 걸려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는 기능들. 왜냐면 유효 시간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쿠키부터 볼게요. 자, 예제에서는요, 일단 드롭다운을 하나 놨어요. 쿠키 네임이라는 이름의 드롭다운을 하나 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름 이퀄 값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유효 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유효 경로
그 다음에 유효 도메인. 얘는 필수. 유효 시간은 0은 삭제. 설정하지 않으면 브라우저 종료 시 삭제. 그 다음에 0보다 큰 값은 초단위 유효 시간. 유효 경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슬래시 박으세요. 유효 도메인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 사이트가 상용화가 되면은 분명히 점 찍고 도메인을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도메인이 없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롭다운을 선택하면은 선택값을 취득하면 name 아니면 age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name equal 혹은 age equal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쿠키의 이름으로 쓸 거예요. 쿠키 타임 설정 안 함 0, 5초, 10초, 30초. 얘를 유효 시간으로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쿠키 값은 여기에 입력한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여기에 값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만들면 돼요. name equal 입력값 세미콜론 그 다음에 요 유효 시간 콜론 유효 경로는 슬래시 적고 도메인은 우리는 지금 설정 안 한다. 왜냐면 도메인 없으니까. 도메인을 가지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1년에 한 3만 얼마씩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임대예요. 연단위 임대예요. 어떤 사이트도 그 주소를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심지어 네이버도 지네 주소 소유가 아니에요. 임대지. 그래서 1년에 그 도메인 임대료를 내고 빌려야 되는 거고요. 도메인을 설정하려면은 IP 주소가 공인 IP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인 IP는 이용료가 한 달에 한 10얼마를 호가하기 때문에 도메인을 우리가 개인 장비에 설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 실무 들어가셔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 환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이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은 위쪽에 있는 드롭다운 자, 아이디가 쿠키 네임이죠. 쿠키 네임 객체를 가져와서 쿠키 네임에서 드롭다운이잖아요. 전체가 얘네가 이 두 개가 배열이죠. 쿠키 네임의 배열 옵션 중에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 위치에 해당하는 밸류를 가져와라. 요거 중에 하나 가져오겠죠? 자, 같은 식으로 밑에 거 쿠키 타임도 선택된 항목의 밸류 값 가져옵니다. 그럼 요 시간값 가져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쿠키 바 여기 입력값 텍스트 입력값 그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요. 유효 시간하고 시간 그 이런 얘네들은 앞에 이름과 값만 있으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쿠키 이름 선택한 쿠키 이름 이퀄 붙이고 쿠키 값 텍스트 값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이렇게 해서 한 줄 만들고 거기에다가 유효 경로 설정하고 왜 유효 경로를 먼저 설정했냐면은 유효 경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붙이면 되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논을 넣어놨잖아요. 설정을 안 하면은 브라우저 닫으면 즉시 삭제라 그랬죠. 그걸 구현하려면은 값이 비었을 때 선택적으로 맥스 에이지 값을 걸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맥스 에이지를
맨 뒤에 선택적으로 붙이려고 한 거예요. 시간이 선택된 게 있으면 유효시간 설정. 자, 이렇게 해서 막 완성된 문자를 로그로 한번 찍어봤고요. 쿠키를 저장하는 기능은 이렇게 하면 돼요. 도큐멘트.쿠키 한 다음에 이 만든 문자열 때려박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 형식에 부합하는 문자를 만드는 게 복잡한 거지 저장 자체는 별거 없어요. 이거 한 줄이니까. 자, 그럼 쿠키를 읽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도큐멘트.쿠키라고 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장한 모든 쿠키가 이렇게 문자열로 다 들어와요. 이걸 파싱해서 또 잘라야 돼요. 어제 했던 것처럼. 여기서 자르는 것까지는 일단 코드는 생략을 했어요. 자, 네임은 네임으로 놓고 시간은 0, 헬로라고 해서 세이브 하면은 이런 문자열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 문자를 도큐멘트.쿠키라고 해서 저장을 한 거예요. 리드 하면은 이렇게 쪼르륵 나오는데 지금 되게 많이 저장돼 있네. 리드. 자,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지. 시간 또 설정 안 해볼게요. SSS로만 합시다. 세이브. 네임도 KKK로만 합시다. 세이브. 자, 리더면 여기 에이지하고 네임이 지금 저장된 게 보이죠? 키는 지금 제가 시간을 설정 안 했으니까 브라우저를 닫을 때까지는 유효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새로 고침을 하건 몇 번을 새로 고침을 해도 유효해요. 남아있어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닫기 전까진 지금 요 사이트 주소가 보면 이게 지금 사이트 주소죠. 요 페이지 주소죠. 이 사이트의 주소는 이겁니다. 뒤에는 폴더하고 파일이잖아요. 이 사이트 안에 있는 모든 페이지가 그 쿠키 변수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웹사이트 안에서 전역 변수예요. 페이지를 아무리 옮겨 다녀도 쿠키는 아무 데서나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변수는 한 페이지 안에만 그 국한된 변수예요. 그래서 웹페이지 하나가 사실은 프로그램 하나였다고요.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변수가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쿠키는 페이지를 계속 넘나드는 동안 이 안에서 다 통용돼요. 이제 웹페이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고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는 거는 그냥 테스트 만드는 거고 웹사이트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 여러 개 페이지를 묶어서 생각해야죠.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면요. 여기 브라우저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 쿠키라고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사이트 도메인이 있고 여기 저장된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딜리트 키 눌러버리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맘대로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니까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자, 도메인, 경로, 그 다음에 유효시간, 세션. 그걸 브라우저 닫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장된 크기. 자, 브라우저를 닫아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열게요. 자, 아까 그 페이지 다시 접근해서 애플리케이션 보면 지워지고 없죠. 리드해도 정보가 안 나와요. 자, 이번엔 네임, SSS, 유효시간 10초. 세이브. 저장됐나? 콘솔, 왜 에러가 나? 아, 이건 아니구나. 자, 저장됐나 봐요. 그 다음에 에이지, 얘도 10초. YYY, 세이브.
네임은 아까 안 눌러줬나 보다. 네임. 아, 자, 자, 리드합니다. 없어졌죠. 왜냐면은 이게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변수가 팩이 돼요. 자, 좀 길게 30초. 네임 1, 에이지 2, 자, 리드. 네임과 에이지가 두 개 다 살아있죠. 여기 애플리케이션 탭을 봐도 네임과 에이지가 같이 있어요. 자, 새로 고침하면은 아직 있어요. 아직 30초 안 됐길 바랄게요. 브라우저 껐다가 다시 키면, 자, 껐다 켜도 남아있어요. 지정된 시간이 되기 전에는 껐다 키건 몇 번을 새로 고침하건 남아있어요. 근데 지정된 시간이 초과되면 이렇게 삭제가 돼요. 아까 제가 네임을 먼저 저장했으니까 네임이 먼저 시간 초과됐겠죠. 에이지도 없네요. 네. 시간 제한이라는 특성을 갖는 변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앞으로 오늘이 창 열지 않음 뭐 이렇게 만들면은 진짜로 앞으로 그걸 안 열겠다는 게 아니라 유효 시간을 한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냥 겁나 길게. 근데 쿠키는 사용자가 그냥 여기서 삭제시켜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정보를 넣으시면 안 되고, 쿠키 값이 undefined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외 처리는 늘상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undefined 에러 날 수가 있으니까.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의 상품 장바구니. 비회원 쇼핑몰 같은 거 만들 때 그 가입을 로그인을 하면 회원 정보가 있으니까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데, 비회원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쿠키 같은 거에 장바구니를 담아요. 오늘 본 상품 목록,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요즘 그 웹페이지 돌아다니다 보면 광고들 많이 뜨죠. 그 광고 구현할 때도 쿠키를 써요, 사실은. 근데 뭐 광고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그 처리 원리가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기술이고. 자, 근데 쿠키 사용이 현재 그 개인화 정보를 그 저장하는 가장 만만한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활발히 쓰이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술에 대한 유통기한이 1년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당장 취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1년 후에는 쿠키라는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딱 하면 그 시점에 제일 많이 써. 근데 1년 후에 없어져, 그 기술이. 왜냐면 2023년 말에요.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쿠키 지원 기능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2023년 말에는 쿠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미 2020년쯤에 시행됐어야 되는데 몇 번 연기한 거거든요. 현재 2023년까지로 밀려 있어요. 개발사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그래서 그 원래는 2022년까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중단되는 게 맞는데 니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광고하는 회사들 어떡하라고라고 해서 일단은 그 연기를 했거든요. 이게 한 번 또 연기가 될지 아니면은 감행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 유통기간이 딱 잡혀 있는 기술들인 거. 혹시 알아요? 내년에 당장 리액트가 쫄딱 망하고 다른 게 뜰지. 확실히 현재 리액트의 대항마라고 떠오르는 애가 나와 있긴 합니다. 스벨트 JS라고요. 걔가 이제 기존의 웹 실행 환경을 완전히 뒤엎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되게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생태계가 아직 좀 활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간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스멜트 JS가 나오면서 앵글러 JS를 완전히 밀어냈어요. 옛날에 프론트엔드 3대장이라 그러면 앵글러 JS, 리액트 JS, 뷰 JS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리액트 JS, 뷰 JS, 스멜트 JS로 3대장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리액트를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얘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무서워요. 언제 이제 리액트 칠 하고서 얘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유행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유행 그 사람들이 관심 갖는 기술이 무엇인지 계속 안테나를 가동을 해야 돼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은 도태되기 쉬워요. 실제로 제가 한참 이제 개발 한참 할 때가 웹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저는 폴더폰에 들어가는 게임 개발자였어요. 그러니까 폴더폰, 옛날 그 피처폰 있죠. 2G, 3G 시절. 그 시절에 제가 제 눈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했었으면 저는 지금쯤 배추 장사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한켠에서는 아이폰이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G폰 자체가 시장이 죽어버렸죠, 완전히. 진짜로 그때 저랑 같이 저는 군대가 면제돼서 동기들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선배들하고 시작했어요. 저랑 같이 그,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저랑 같이 개발하던 선배들이 저 하나 빼고 다 그만뒀어요, 개발. 못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유행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이쪽은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어요, 진짜.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은 SNS 다 탈퇴해갖고 지금은 안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은 각종 그 그룹들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룹, 뭐 리액트 사용자 그룹,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룹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거 찾아서 싹 다 가입해 놓은 게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그냥 그거만 이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최신 트렌드가 다 들어오거든요. 자, 일단은 쿠키의 감은 잡아야 되니까 요거 첫 번째 이제부터 진행할게요. 10시 반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만납시다. 이따 봐요. 자,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팝업창 열지 않음 기능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팝업창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div 레이어 형식으로 지금 열려 있고요. 그냥 닫기 누르면은 새로 고치면 또 열려요. 그냥 닫기 누르면. 근데 15초 동안 이창 열지 않니 체크를 하고 닫으면 15초 이내에는 새로 고치면 다시 안 열리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열리질 않아요. 근데 15초가 지나면 아직 안 지났나? 네,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일단은 팝업 창을 먼저 좀 만들게요. 그 레이어 팝업 창이라고 불러요, 저런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팝업 창 모양을 div 태그로 적당히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클래스 팝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테두리 배경 색깔 박스 섀도우 그다음에 여백 그다음에 포지션 그 위드스 헤이트 이렇게 줘서 팝업창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요. 얘를 이제 가운데로 옮기고 팝업창이니까 다른 애들 위에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 레프트 50, 탑 50 그리고 트랜슬레이트로 마이너스 50 줘서 화면 가운데 Z 인덱스 겁나 빵빵하게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논 걸어서 기본적으로 숨겨놓는 거예요. 아,
디스플레이 이동 걸어서 기본적으로 숨겨놔요. 근데 저거를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다시 표시하고 있어서 스크립트를 빼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숨겨놔요. 디스플레이 돈으로. 얘를 빼면은 나오는 거고 디스플레이 돈을 주면은 없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요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면 돼요. CSS로 숨겨놓은 상태에서 자, CSS로 숨겨놓은 상태에서 자, 저 팝업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style.display를 블록으로 바꾸면 자바스크립트가 강제로 이렇게 띄우겠죠. 이거를 무조건 띄우는 게 아니라 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키 값이 없을 때만 이걸 띄워주면 돼요. 쿠키는 1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 테니까 뭐 몇 초 남았나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자,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쿠키 값을 다루는데 좀 유용하게 쓸 쿠키 헬퍼를 만들겠습니다. 자, 폴더 위치 잘 확인하세요. 작업 폴더가 있고 거기에 단원별 폴더들이 쭉 있으며 헬퍼 폴더는 단원별 폴더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참조할 때 경로가 상위 위에 올라가죠. 아직까지도 절대 경로, 상대 경로 구별 못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경로 구별만큼은 바로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직 헷갈리시지 않기를 바랄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소스 폴더의 상위로 올라가서 그 상위는 여기 작업 폴더죠. 거기에 헬퍼 안에 쿠키 헬퍼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자, 앞으로 모든 유형의 헬퍼는 싱글톤을 기반으로 합니다. 싱글톤 만드는 건 코드가 패턴이잖아요. 전체 클래스 잡아놓고 그냥 스테이틱으로 커런트라는 변수 무조건 잡은 다음에 스테이틱 get 인스턴스라는 메서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클래스 이름들만 맞춰서 수정하시면 돼요. 매번. 자, 그러면 이 싱글톤 메서드는 처음에 이 커런트라는 애가 할당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의 객체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리턴을 하고 스테이틱이니까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객체를 이 get 인스턴스를 또 호출하면은 만든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요. 근데 아까 만들었잖아요. if만 건너뛰고 아까 만들어놨던 걸 리턴하고. 그래서 이 get instance라는 메서드를 몇 번을 호출하건 간에 한 번 만들어놨던 객체를 여러 번 재사용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쓰는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고 했어요. 익스포트 할 때는 get instance를 호출해서 객체 자체를 내보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메서드를 3개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set 쿠키. 키를 저장하는 거죠. 자, 쿠키 저장할 때 필요한 거는 이름과 값, 그 다음에 유효 시간, 유효 경로, 도메인 같은 거는 그냥 옵션스라고 해서 제이슨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왜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쿠키 삭제는 이름만 주면 그냥 삭제하겠고요. 쿠키 조회도 이름만 주면은 쿠키 값을 리턴하게 했어요. 저장되어 있는 쿠키가 모두 문자열로 오니까 그 이름에 맞는 것만 찾아서 리턴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옵션스에 패스 값이 없다면, 경로 값이 없다면 경로 값은 슬래시로 강제 지정. 자, options.expires 유효 시간이 데이트 객체가 아니라면 초단위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이게 초단위라고 하면은 좀 되게 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쓰려고요. 자, 그래서 그 엑스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맥스 에이지는 내가 그 n초 동안이라는 의미인데 엑스파이어스에서 데이트 객체를 정의를 해주면은 그때까지라는 걸로 개념이 바뀐대요.
이건 저도 이 헬퍼 만들면서 이제 확인한 거예요. 얘는 n초 동안, expire는 언제까지. 자, 그래서 데이트 객체면은 거기에 to UTC string, 표준 시간 문자열로 변환해서 options.expire를 다시 재설정합니다. 날짜 객체로 받아서 쿠키가 요구하는 문자열로 바꿔준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제끼면 되겠죠.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열려 있는 동안에 될 거고요. 자, 업데이티드 쿠키 문자를 만들어야죠. 이름 이퀄 값.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이 제이슨에 들어있죠. 제이슨을 탐색을 합니다. 옵션스를 가지고 포인. 그럼 이 옵션 키는 이 제이슨의 키, 밸류는 옵션스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 요 문자열에 세미콜론 찍고 이름 그리고 값을 뽑아서 값이 존재하면 true가 아니고 값이 존재하면 equal 붙인 다음에 값. 그래서 일단은 원래 있던 내용보다 세미콜론 찍고 이름 equal 값. 또 다음번 돌면은 세미콜론 찍고 이름 equal 값.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서 도큐멘트적 쿠키라고 해서 저장을 했어요. 자, 쿠키 삭제. 삭제는 시간만 0으로 설정하면 돼요. 맥스 에이지만 0으로 설정하면 되니까 이름 똑같이 받고 어차피 삭제되는 마당에 값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빈 문자열. 맥스 에이지 0으로 세팅하면 그 순간 삭제된다고 했죠. 이거를 dis.setCookie한테 주면은 쿠키를 삭제할 거예요. get 쿠키. 자, 정규 표현식을 좀 썼는데요. 이거는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했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제가 복사해서 카톡에 올릴게요. 자, 콜론 네임 이퀄 밸류 이 패턴을 찾아서 밸류 값만 추리는 거예요. 네임이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해서 매칭되는 패턴을 찾아서 갖고 온 다음에 그게 있다면 디코딩해서 뿌리고 그렇지 않으면 undefined 반환. 예, 요거는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온 코드예요. 자, 이 코드만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복사. 자, 올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팝업 열기로 가서 갖고 온 객체를 임포트합니다. 그럼 이제 이 쿠키 헬퍼한테 get 쿠키, set 쿠키, delete 쿠키라는 함수 3개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쿠키 헬퍼.get 쿠키, no 팝업이라는 이름의 쿠키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게 없으면, 저장된 쿠키가 없으면 숨겨져 있던 팝업을 표시합니다. 저장돼 있지 않으면 레이어 팝업 화면 표시. 쿠키가 저장돼 있으면 이 if문을 건너뛰니까 팝업을 표시하지 않겠죠. 자, 닫기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일단 팝업을 닫아요. 팝업에 디스플레이 논에서 닫기 버튼 눌렀으니까 일단 닫아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노 오픈이라는 이름의 체크박스가 체크돼 있다면 노 팝업이라는 이름으로 쿠키를 저장해요. 값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맥스 에이지 15초 동안. 만약에 오늘 하루라고 하면은 24시간으로 설정해야겠죠? 24시간에 해당하는 초를 설정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에 그 expire 해놓고 뭐 new date 여기에 뭐 2022년 11월 맞지? 9월 5일이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월을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면 실제로 10월이죠.
그럼 10월 5일까지. 엑스파이어로 설정하면 그때까지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박스 선택 여부에 따라서 쿠키를 저장하면 됩니다. 그럼 체크박스가 선택돼 있으면 여기에서 쿠키가 저장이 될 거고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다시 실행될 텐데 그럼 그때 여기는 아까 저장한 이 값을 여기서 이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if문을 실행을 해서 이 if문을 이제 건너뛰어서 얘를 실행 안 하고 계속 숨긴 채로 가겠죠. 자, 헬퍼가 있으니까 일단 요거에서 한번 끊을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11시 40분에 봅시다. 일단 이 웹 스토리지는요, 쿠키랑 비교했을 때 겁나 쉬워요, 쓰기가. 근데 아직까지 이상하게 활성화는 많이 안 됐어요. 자, 일단 저장할 때 확실하게 키하고 밸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쿠키처럼 그렇게 복잡한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얘도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저장이 돼요. 자, 그 쿠키는 백엔드랑 프론트가 공유하는 거라 그랬죠? 프론트랑 백엔드. 그래서 양쪽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웹 스토리지는 오로지 프론트밖에 열람을 못해요. 백엔드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알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밖으로 전송되질 않아요. 이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안에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전송하는 코드를 개발자가 직접 짜면은 어떻게든 전송은 가능하긴 하죠.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쿠키는 백엔드에 무조건 자동 전송되는 거고 이 스토리지는 굳이 하지 않으면 전송을 안 해요. 자, 로컬 스토리지는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에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합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은 그냥 영구적. 물론 이용자가 맘만 먹으면 내가 골라서 삭제할 수는 있는데 며칠 있다 자동으로 지워진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세션 스토리지는 세션 종료.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닫을 때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자, 장점은 서버, 즉 백엔드에 불필요하게 저장을 안 해요. 백엔드 절대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다음에 저장 가능한 용량이 좀 커요. 약 5메가 정도예요. 브라우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데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는 못 쓴다. 현재는 그런 브라우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저장하니까 사실 자동 로그인은 요걸 로그인하는 게 더 안전하긴 해요. 세션 스토리지는 입력폼 정보, 비로그인했을 때 장바구니 뭐 이런 것들이요. 얘는 쓰는 법이 되게 쉬워요. 자, 일단 로컬 스토리지부터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개발자 도구 열면요. 여기 애플리케이션에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 영역이 있어요. 자, 현재 저장된 거 없죠? 자, 예제 구성은 아까랑 똑같아요. 드롭다운이 이름이 될 거고 얘는 밸류가 될 거예요. 세이브. 저장됐죠? 새로 고침 막 해도 남아있어요. 그 로컬 스토리지는 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얘는 영구적이에요. 특별히 지우지 않으면 영구적이에요. 근데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이용자가 물론 개발자 도구를 밥 먹듯이 여는 일반 이용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맘먹으면 삭제할 수는 있어요. 에이지, 스물, 세이브 저장이 되죠. 똑같은 이름으로 값을 또 저장하면은 덮어쓰기가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리드, 자, 에이지를 읽어라. 얘는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고 하나씩 읽어요. 자, 네임을 리무브해라. 지워라. 지웠죠? 에이지를 지워라. 자, 다시 저장해 볼게요. 클리어. 한꺼번에 다 지워라. 네,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랑 동일하게 화면 구성하고 버튼별로 이벤트 구현을 했어요. 버튼별로 이벤트를 구현을 했고요. 자, 도큐멘트 좀 쿼리 셀렉트에서 키, 샵 키, 얘를 가져와요. 여기에서 선택된 항목의 값을 키 추지라고 가져와요. 그럼 요것 중에 선택한 거 가져오겠죠? 자, 이제 이런 코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도큐멘트.쿼리 셀렉터는 밸류, 입력값 가져와요. 자, 드롭다운에 선택한 거 입력값 해서 밸류 인풋이라고 해서 이 밸류의 값 가져왔죠? 밸류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자, 저장 방법은요. window.localstorage.set item 이름, 값. 쿠키 저장할 때보다 훨씬 쉽죠. 이름과 값을 set item이라 함수한테 주면 돼요. 자, 메서드 이름이 저장이 set item이면 가져오는 건 뭐겠어요? 자, 버튼 눌렀을 때 드롭다운의 선택값을 다시 취합니다. 드롭다운의 선택값을 다시 취해서 get item 하고서 이름 주면 돼요. 여기에 name은 hello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읽어올 땐 여기에 name이라고 주면 돼요. 그러면 hello라는 값을 리턴하겠죠. 알럿으로 출력했고요. 리무브 할 때도 이름만 주면 돼요. 그래서 드롭다운에 선택한 거 가져온 다음에 리무브 아이템. 그러면 특정 항목 하나만 골라서 지울 수 있고요. 전체 삭제는 클리어. 자, 세션 스토리지도 구성은 똑같아요. 자, 저장하고, 리드, 리무브 하면 또 지워지겠죠? 세션 스토리지 보면 이렇게 저장돼 있잖아요. 이건 라이브 서버에서 저장한 건가 봐요. 자, 이렇게 저장돼 있죠? 세션 스토리지의 특징은요.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다시 실행했을 때 싹 다 지워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종료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돼요. 자, 세션 스토리지랑 로컬 스토리지도요. 쿠키랑 마찬가지로 사이트 내의 모든 페이지에서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웹사이트 안에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페이지가 있다면 4개의 페이지가 있다면 세이브는 A에서 하고 리드는 B에서 읽고 리무브는 C에서 하고 클리어는 D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계속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세션 스토리지 특징 그대로 설명했는데 그럼 로컬 스토리지를 구현했으면 세션 스토리지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이름만 세션이라고 바꾸면 돼요. 로컬 스토리지 대신에 세션 스토리지라고 바꾸면 돼요. 코드 볼까요? 네. 다 똑같아요. 여기 단어만 세션이라고 바꾸면 돼요.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웹브라우저가 오늘 오전에 본 내용이 웹브라우저가 자기 스스로 정보를 저장하고 로드하는 거예요. 백엔드랑 상관없이. 물론 쿠키는 백엔드랑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프론트가 주체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론트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비중이 전체 사이트 데이터 관리의 한 20에서 10% 정도라고 하면 백엔드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프론트가 받아서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의 80에서 90%의 처리예요. 그 처리를 위해서 이제 24단원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결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12시, 요거 2개면은 또 12시 반까지 쉴 수 있으면 이거 충분하겠죠? 네, 하고 10분 쉬었다가 똑같이 12시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이따 봅시다. 자,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제공하는 기능이 통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백엔드와 이제 통신, 즉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걸 AJAX라고 합니다. 뭐 아작스, 에이젝스, 아약스 뭐 읽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어차피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더라도 뭐 상관은 없대요. 그래서 받으신 자료를 푸시면 그 안에 폴더가 헬퍼가 있을 거고요. 헬퍼는 우리 맨날 만들던 그 헬퍼 폴더 안에 만들면 되는데 조금 나중에 할 거고, 그리고 백엔드라는 폴더가 안에 있을 거예요. 이 백엔드 폴더는 아무 데나 놔도 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단원 폴더 바깥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 좀 리드미 파일을 그냥 통째로 줬구나. 자, 리드미 파일을 그 통째로 드렸는데 요거는 PDF로 하나 바꿔서 따로 드릴게요. 리드미 파일이 백엔드 폴더 안에 있어요. 뭐야, 왜 생성이 안 돼? 됐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뭐냐,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제를 진행하려면 백엔드가 필요해요. 앞으로의 거의 모든 예제들이 백엔드를 요구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백엔드를 이제 진도가 안 나간 상태에서 마련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이제 백엔드라고 부르는 게 원래 이름은 서버예요, 서버. 그래서 이제 간이 백엔드를 설치할 거예요. JSON 파일을 구성하면은 그걸 통해서 프론트엔드가 AJAX를 연동할 수 있는 테스트용 서버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네, 테이블 간의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 보장, 요 말은 뭐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요 말은 그냥 일단 패스. 자, 명령 프롬프트라는 여시고요. 제이슨 서버라는 거를 글로벌 옵션으로 설치합니다. 글로벌 옵션을 지정하면은 보통은 npm으로 설치하면은 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노드 모듈스에 뭔가 깔죠. 근데 이 글로벌 옵션을 주면은 특정 폴더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현재 컴퓨터의 사용자 계정에 전역으로 쓸 수 있게 깔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npm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참조할 라이브러리용이 아니라 그냥 내 컴퓨터에서 명령 프롬프트로 호출할 일종의 독립 프로그램이 돼요. npm install -g json 서버라고 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기본 사용 방법은 이제 JSON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개념이 지금 요 데이터를 만드는 개념 자체가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공부하면 이제 나오는 개념이라서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에 보시면 mysql.json이라고 해서 제가 간이 데이터를 드렸어요. 네, 요거를 쓸 건데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이 데이터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여기 폴더 위치에서 여기 주소 표시를 오른쪽 찍고 지운 다음에 여기서 cmd 입력하면 명령 프롬프트가 그 위치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 폴더 창 여기다가 cmd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그 위치에서 바로 시작해요. 맥은 이따 있고 없어요. 터미널 실행하셔서 cd 명령어 쳐서 파일이 있는 위치까지 직접 이동하세요. 이때를 대비해서 그 기본 명령어들 엄청 초반에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행 방법은요. 제이슨 서버 빼기 2개 와치한 다음에 데이터 파일 경로. 데이터 파일은 지금 요 명령 프롬프트가 시작된 폴더 위치상에서 그 안에 지금 바로 있으니까 현재 폴더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 이름으로 바로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2개에서 작동시킬 포트를 걸어요. 근데 이 포트 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3000번을 기본으로 써요. 이 제이슨 서버는. 근데 이거를 3001로 바꿔서 실행할 거예요. 왜냐면은 리액트도 기본으로 3000번을 쓰기 때문에 제이슨 서버를 3000번으로 가동하면 나중에 리액트가 쓸 자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행 명령어. 자, 잘 보세요. 파일 드림 폴더 안에서 제이슨 빼기 서버 빼기 2개의 와치 mysql.json 그 다음에 빼기 2개 포트 3001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 제이슨 파일을 읽어서 간이 백엔드가 가동합니다. 접속 주소가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요. 여기 제이슨을 보면은 원뎁스의 키가 있죠. 이 원뎁스 키가 생성되는 제이슨 URL에 마치 폴더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헬로라는 주소에 접속을 하면 브라우저 열고 헬로라는 주소에 접속을 하면은 내가 컨트롤 C를 꺼버렸구나. 자, 그러면은 헬로에 접속하면 자, URL이 로컬호스트 콜론 슬래시 3001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슬래시 헬로라고 하면은 이 헬로에 해당하는 요 제이슨 데이터가 브라우저에 표시가 돼요. 디파트먼트에 접속을 해볼까요? 디파트먼트라고 하면은 저 안에 있는 지금 배열, 제이슨을 갖고 있는 배열이죠. 예, 그게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럼 프로페서는 자, 이렇게 또 표시가 되고요. 스튜던트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거는 지금 백엔드에서 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원격지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로 로딩하는 기술이 AJAX고요. 그걸 사용해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냥 제이슨 파일 여기 폴더에 만들어서 넣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백엔드가 여기에 제이슨 파일을 다이렉트로 만들어서 넣으면 우리 엊그저께 그 데이터.js 했었잖아요. 얘는 제이슨 파일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맨날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제이슨을 백엔드한테 주면은 이 내용을 URL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동적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미경 학생의 정보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항목을 식별하는 고유 일련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게 아이디예요. 인덱스. 요 아이디 값을 뒤에 폴더처럼 이렇게 나뉘면 그거만 나와요. 그러니까 목록 보기, 상세 조회. 이것뿐만 아니라 입력 수정 삭제도 가능해요, 여기서. 그럼 실제로 제이슨 파일이 바뀌어요, 막 내용이. 그러니까 제이슨을 백엔드가 관리하면 내용의 변경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이슨 데이터를 백엔드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했었던 요 네이버 웹툰 샘플 요거 베껴서 했던 거는 이 제이슨 파일을 직접 수정하지 않는 이상 사이트 내용이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백엔드는 내용의 변경을 프로그래밍적으로 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이슨 서버가 지금 가동 중인 이 폴더 안에 보면은 퍼블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죠. 이 퍼블릭이라는 이름의 폴더는 보면 HTML 파일이 있는데요. 슬래시 hello.html 이라고 입력했을 때 3001 뒤에 오는 요 경로 값이 제이슨의 키랑 매칭되는 게 없다면 이 퍼블릭 폴더에서 매칭되는 파일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에 접속이 가능해져요. 이 hello.html은 단순히 이렇게 h1 태그만 딸랑 집어넣은 되게 단순한 HTML이에요. 자, 그럼 이걸로 이제 AJAX라는 기술이 어떤 건지 한번 맛보기를 해봅시다. 아, 그리고 또 하나. AJAX는요, 동작하려면 웹브라우저로 열었을 때 시작 주소가 무조건 HTTP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실행 중인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였을 때 무조건 HTTP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폴더에서 HTML 파일을 실행했다.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다. 라고 하면은 얘를 복사하면 주소를 메모장에 복사할게요. 컴퓨터 파일을 실행한 거기 때문에 파일 콜론 슬래시 슬래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폴더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이고 위에 게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실행했을 때예요. 라이브 프리뷰나 라이브 서버. 그러니까 라이브 프리뷰나 라이브 서버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환경에서 실행하는 거고 내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는 온라인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AJAX는 무조건 온라인 상에서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여기서 파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라이브 서버 가동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동작 자체를 안 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내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한 파일인데 자, 이게 지금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한 파일인데 이게 지금 제이슨 서버 같은 경우는 엔간에서는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이걸 다 오케이를 해줘요. 그냥 동작을 시키는데 나중에 후반부 해제 같은 거 보면은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이게 엔간에선 동작을 안 해요, 진짜. 얘를 왜 동작하고 난리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CORS라고 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보안 규격이 있어요. 지금 크롬 브라우저가 이걸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시하고 있는데 요거 때문에 그냥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면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라이브 서버로 가셔야 돼요.
자, 링크를 두 개를 놨어요. 일단 현상부터 볼게요. 링크를 두 개를 놨어요. 자, 첫 번째 링크는 클릭하면 아까 제가 그 테스트용 백엔드에 hello.html이라는 파일을 넣어놨었다 그랬잖아요. 요거요. 요거. 소스 보기 하면은 딸랑 요렇게 들어있는데 텍스트 석세스라는 클래스 있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화면상에서는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 그 내용을 열람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링크 거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글로 가는 거죠, 직접.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른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자, 네트워크 탭은 웹브라우저가 이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네트워크 탭에 내용이 하나씩 늘어요. 클릭할 때마다 hello.html을 네트워크로 추가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내용 보면은 실제 이 내용을 받아오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요 HTML을 통신으로 다운받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여기 통신이 발생할 때마다 결과를 출력하게 해놔서 그러면은 이제 접속 시도, 데이터 수신 중, 통신 종료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아까 그 이 HTML 코드를 자바스크립트가 통신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화면상에 어디엔가 출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콘솔이란 영역 안에 지금 div 태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클릭하면은 네트워크로 다운받은 HTML을 이 안에 출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운받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하는 거니까 클릭할 때마다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받아온 그 HTML 코드엔 CSS 클래스가 있는데 정작 CSS는 없잖아요. AJAX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통신으로 다른 HTML을 긁어와서 내 화면 어디엔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체를 보세요. 아까는 요 클래스 자체가 없었으니까 쓸모가 없었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 텍스트 석세스 반영돼 있죠. 그럼 얘가 이제 나중에 꾸역꾸역 찾아가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JAX라고 하는 기술의 그 기본 출발은 프론트엔드 입장에선 그냥 백엔드한테 접속해서 나 무슨 파일 좀 알려줘 라고 해서 그 내용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화면 어디엔가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짭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BTN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코드 많이 길어요. 했을 때 일단은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XHR이라고 만들었어요. 얘가 이제 AJAX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객체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정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백엔드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크게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가 있고요. 요 네 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백엔드를 공부하셔야 돼요. 백엔드에서 나오는 개념이라. 일단 당분간은 get만 놓고 쓸게요. 나머지 네 가지 방식은 추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방식들을 구별하는 건 백엔드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요 내용의 설명이 백엔드에서 나오는 거라. 일단은 get이라고 그냥 고정으로 박으세요. 접속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할 대상 페이지 주소. 이게 백엔드에 접속해서
여기까지가 백엔드인 거고 백엔드한테 네가 갖고 있는 이 파일 좀 나 좀 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on ready state change 이게 이 객체의 상태 변화를 처리하는 코드예요. 일종의 이벤트예요. 이벤트 정의하고 그 다음에 오픈 get 방식으로 이 주소에 접근할 거다라고 해서 요청을 초기화 통신 준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send 하면은 통신을 시도합니다. 자, 통신을 시도하면은 바로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요. send를 호출하는 순간 총 4번의 이벤트가 발생해요. 접속 준비 완료, 접속 시도 중, 통신 중, 통신 완료. 자, 이 4가지 이벤트가 전부 얘로 실행돼요. 여기에 연결한 이 콜백으로. 통신이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되게 절차를 거쳐요. 통신 절차를. 크게 그 통신 절차가 이 4가지 절차인데 이 4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부 다 요 이벤트를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콜백 안에서 각각의 상태에 걸맞는 어떤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딩바를 연다거나 로딩바를 닫는다거나 등등등등. 자, 그럼 이제 이벤트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일단 요 이객체를 콘솔에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요 이객체 중에 하나, 그 이벤트 발생했을 때 들어온 요 이벤트 객체 안에 콘솔. 자, 맨 처음에 출력되는 거. 자, 요게 이제 그 이벤트 객체예요. 클래스 타입이 이벤트죠. 이 안에 보면은 타겟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 타겟의 유형이 XML HTTP 리퀘스트죠. 레디 스테이트가 4래요. 상태값이 준비 상태 4.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각종 통신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받아온 내용도 여기 들어있고 내가 접속할 내용도 여기 있죠. 자, 통신의 단계별로 전부 여기가 실행돼요. 그래서 얘는 총 4번 호출돼요. 그 4번 호출되는 동안 상태가 이 2점 타겟이라는 객체가 아까 XML HTTP 리퀘스트 객체였으니까 얘만 따로 뽑아냈어요. AJAX 객체만. 이 객체 안에 있는 ready state라는 변수 값으로 스위치, 분기를 걸어서 각각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상수로 정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1, 2, 3, 4예요. 실제로 출력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여기셔도 돼요. 자, 1단계 통신 준비 완료예요. 오픈드. 열렸다. 통신이 열렸다. 보통 여기서 여기는 지금 로딩만 그 로그만 찍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화면상에 로딩바를 띠리리 돌아가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접속 시도. 여기서는 그냥 접속 시도라고 출력만 했는데 접속 시도하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 구현을 안 해요. 이미 앞에서 로딩바를 열어놨으니까. 통신 중. 통신 중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통신 완료되면 돼. 그래서 이 로딩도 데이터 수신 중이에요. 수신이 다 된 게 아니야. 얘도 일반적인 경우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두 가지는 아예 구현 자체를 잘 안 해요. 아예 잘 구현을 안 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돈, 통신 완료.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왔거나 아니면 에러가 나.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로딩바 닫고 결과를 화면에 뿌립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취득하느냐? 일단은 통신이 끝나면은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받아왔는지 에러가 났는지 판단을 여기서 못해요. 이 AJAX 객체가 갖고 있는 스테이터스라는 값을 통해서 결과를 판단해 줘야 돼요. 이 결과가 200이라면 백엔드와의 통신에 성공한 겁니다. 자, 200이 아니면은 실패한 건데 그때는
숫자 값이 뭐냐에 따라서 에러 원인이 좀 나눠져요. 요 스테이터스 값이 404면 페이지 닷파운드. 왜 웹서핑하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뜰 때 있죠. 그때가 이 상태값이 404예요. 이때는 100% URL 오타예요. 400은 접근 권한 없음이에요. URL을 폴더까지 지정했는데, 자, 보통 인터넷 주소에 폴더까지 입력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이 우선 보이죠. 폴더까지 지정해서 해당 폴더에 index.html이 없는 경우. 주로 이 경우 발생하고요. 403, 서버의 접근 거부. 파일명이 지정되지 않았고 인덱스도 없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00번대 에러는 백엔드 자체가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번대가 뜰 때는 프론트엔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00번대 같은 경우는 주로 프론트엔드가 코딩하면서 접속할 대상 주소를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500번대는 백엔드 자체가 에러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는 에러 고쳐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위에가 성공이고 아래가 에러 났을 텐데, 자, 요거를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따지려면 좀 번거로우니까 100으로 나눠서 정수로 바꿔요. 100으로 나누면 얘는 4.04, 얘는 4, 얘는 4.03, 얘는 뭐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소수점 버리고 정수만 취하면 4하고 5로 나눠져요, 딱. 그래서 4일 때는 ajax.status는 요 숫자 값이에요. 스테이터스 텍스트는 그 백엔드가 주는 에러 메시지 내용인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되게 간단해요, 메시지가. 영어 그냥 한두 단어. 요거 뿌려주고 400번대가 뜨는 경우는 주소가 잘못된 거니까 요청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MSG 변수 만들고요. 그 다음에 500번대일 때는 서버의 응답이 백엔드가 에러 나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밖에 나머지 케이스는 여기에서 정의하지 않은 거니까 알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에러가 나는 게. 이렇게 메시지 만든 다음에 알로 뿌립니다. 이게 에러 났을 때예요. 에러가 안 났다면 ajax.status 텍스트가 백엔드한테 받아온 그 HTML 코드 전체예요. 요거를 이제 REQ라는 변수로 받은 다음에 id가 콘솔인 요소에 근데 받아온 게 스트링이에요. HTML을 동적으로 생성할 때 그 create element로 만들면은 append child를 쓰지만 HTML 소스 코드 자체를 문자열로 처리할 때는 insert adjacent HTML 요 함수 쓴다 그랬죠. 그래서 동적으로 요소 생성할 때 우리가 기능을 두 개를 봤어요. AJAX에서 쓰려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봤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생성한 객체를 출력하는 경우는 append child. 얘는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문자열이지만 출력될 때는 HTML 코드로서 동작해야 되는 경우. 주로 백엔드한테 받아온 결과를 뿌릴 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통신 결과에 따라서 요 if문이 선택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을 쭉 이렇게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AJAX의 가장 기본이고요. 전송 방식에 따라서 구현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데포스트 딜리트 4개 중에 25% 정도 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오늘은 이 get 방식 하나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드가 자바스크립트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코드예요. 이게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웹페이지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현할 때 보면은 코드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코드를 쓰지는 않고요. 요 통신 처리하는 거를 모듈화를 시켜요. 모듈을 직접 구현하거나 아니면은 그 오픈 소스를 내려받아서 쓸 수도 있겠죠. AJAX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기능이라서 그
오픈소스 모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100이면 100 다 오픈소스 모듈을 갖다 씁니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이 코드 자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면접에서 물어보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오픈소스만 쓰니까 내부 원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코드 자체도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전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식사하시고요. 근데 이거 실습 시간 1도 없죠,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죠? 오전에 했던 거는 잽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실습 시간을 제가 30분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2시 30분에 시작해서 2시 30분에 점심시간 끝나서 30분 실습하면은 중간에 중간 신호 처리하느라고 벌써 한 15분, 10분 정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제가 바로 이어서 3시까지 실습 시간을 할게요. 중간 신호는 이때 합니다. 우리 반 중간 신호 타임 리미트가 3시 18분까지예요. 2시 반부터 3시 18분 사이에 제가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5분 동안. 그러니까 3시에 시작해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이게 오히려 흐름이 매끄러울 것 같아요. 모여서 신호하고 스크린샷 찍고 그 다음에 또 실습하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 뒤에 바로 실습시간 이어붙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부터 예제하나 분량이 여태까지는 장난처럼 느껴질 거예요. 예제 분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실습시간을 최대한 좀 부담 없이 쓰기 위해서 점심시간 뒤에 다이렉트로 붙이는 경우가 앞으로 점점 늘 겁니다. 그게 시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자, 정리. 3시에 시작할 거니까 그때까지 식사하고 실습하고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됐죠? 자, 오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고 오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일에서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쓴 코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옵니다. 버튼 눌렀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코드 그냥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코드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니까 일단 주석을 다 뺐어요. 이미 아까 앞에서 주석 다 설명했으니까. 자, 이번 주소는 로컬호스트 콜론 3001 헬로입니다. 헬로라고 하는 거는 이 mysql.json이라는 파일 안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JSON 데이터를 가져오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JAX 이벤트 처리 부분에서는 이벤트 처리에서는요. 2점 타겟이라고 해서 AJAX 기능 객체 뽑은 다음에 상태가 HTTP 리퀘스트 동일 때만 if문으로 그냥 나눠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대로죠. 그럼 이제 요 if문 안에서 상태값이 200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나누면 돼요. 상태값이 200일 때는 처리 성공, 그렇지 않을 때는 처리 실패인 거죠. 처리 실패일 때는 사용자한테 뭐 실패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뭐 그런 식의 알림 메시지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코드 그냥 재사용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알림창 보여주는 코드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소를 잘못 적었다면 이 예제는 주소를 잘못 적었다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백엔드가 이런 주소 없다 하고 404라고 응답을 줘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아까 if문이 돌고요. 404 나파운드 요청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결과가 뜰 거예요. 여기가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터스가 200일 때 ajax.response 텍스트가 뭐냐면은
저거만 이해하면 돼요. 자, 버튼을 누르면은 자바스크립트가 그 아까 그 제이슨 서버라고 하는 백엔드에 접속을 해서 요 제이슨 내용을 가져온다 그랬죠. 이게 ajax.response 텍스트예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다 틀에 박힌 코드고요. ajax.response 텍스트가 백엔드로부터 받아온 제이슨 데이터. 근데 문자열이야, 스트링.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이제 실제 자바스크립트 객체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json.parse라는 함수한테 주면은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실제 제이슨 객체로 바꿔줘요. 자, 그러니까 되게 그 복잡하게 오긴 했지만 결국은 이 변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 변수는 이런 제이슨 데이터를 직접 정의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요. 여기서는 요 제이슨을 백엔드한테 받아온 거예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하드 코딩으로 직접 요 제이슨 데이터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이 제이슨 데이터를 백엔드로부터 받아오시면 돼요. 그게 프론트엔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자, 또 콘솔에 출력하면 제이슨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제이슨이 이거래요. 그럼 여기서 MSG라는 값을 취하면 내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 H1 태그 만들었고요. 텍스트 석세스라는 클래스 강제로 넣어줬고 내용으로 이 제이슨에 있는 MSG라는 값을 넣어줬어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곳에 어펜드 차일드로 넣어줘요. 요 처리 때문에 어저께 요 부분만 먼저 연습 문제로 냈던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갖다가 화면에 출력하는 요 부분만 먼저 연습 문제로 한번 연습을 시켜본 거고 오늘은 이 겉에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를 익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어떤 학교를 가상으로 한 내용이에요.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URL에 접근하시면은 어느 학교에 학생 목록이 나옵니다. 학생 목록이 나와요. 자, 연습 문제. 자, 이 학교 학생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인지 구하세요. 화면에 출력하건 콘솔로 출력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학교 학생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만 구하세요. 자, 실습 시작하시고요. 연습 문제까지 하면은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예, 그렇게 걸리지 않나 싶어요. 실습 플러스 연습 문제까지. 자, 이따가 1시간 후에 진행 사항 제가 물어볼게요. 이따 봅시다. 자, 제이슨 서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터미널을 꺼버리면은 얘가 백엔드이기 때문에 이 터미널을 꺼버리면은 접속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 동작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뒤에 들어오는 요게 이제 포트 번호란 뜻이에요. 포트 번호라고 하는 뜻인데 이 포트 번호가 뭐냐면 그 앞에 붙어 있는 건 컴퓨터 주소겠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에서 부여받는 고유 주소를 IP 주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형식은 X 숫자,
네, 이런 형식인데 이 주소가 너무 어려우니까 IP 주소를 문자열로 전환한 그 주소 값을 도메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따따따 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주소죠. 근데 우리는 지금 도메인이 없다고요. 이거는 유료이고 임대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이거를 걷어내고 이제 IP 주소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서 자기 IP 주소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 첫 단원에서 시험 볼 때 나왔었죠. IP 콘피그라고 입력하면은 내 컴퓨터에 IP 주소가 보여요. 이게 내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주소예요. 그래서 윈도우는 IP 콘피그, 그 다음에 맥은 IF 콘피그. 이 명령어는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저 IP 주소 말고 모든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를 의미하는 약속된 IP가 있어요. 가상 IP. 이게 127.0.0.1이에요. 어느 컴퓨터나 붙잡고 127.0.0.1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접속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를 켜고 127.0.0.1로 시작하는 주소로 접속하면 내 컴퓨터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뭔가한테 접속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127.0.0.1에 대응되는 가상 도메인이 로컬호스트예요.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로컬푸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컬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나한테 인접한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걸 뜻해요. 호스트는 컴퓨터를 뜻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지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그걸 로컬호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컬호스트랑 127.0.0.1은 모두 같은 거고요. 의미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뜻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3001번 포트하고 연결돼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겠다는 건데 이 포트 번호 하나당 프로그램 한 개랑밖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이슨 서버를 이렇게 가동하고 있는데 가동 중인 제이슨 서버가 어디였지? 여기 있다. 자, 제이슨 서버를 이렇게 이미 가동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또 제이슨 서버를 가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포트로. 그러면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서 실행하는 애 입장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3001이라는 포트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실행에 실패해요. 이런 식으로. 자, is already, address already in use. 이미 주소가 사용 중이다. 3001이라는 걸 쓴 게.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죽었죠, 서버가. 웹사이트로 지금 웹사이트가 뻗은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내가 이렇게 제이슨 서버를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명령이 이렇게 떴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 상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3001이란 포트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이
2002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쓰는 예약값은 1000번대 이하예요. 0번부터 1000번까지를 이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쓰는 거지 그 이상 값은 안 써요. 그럼 반면에 우리는 이거 명령 내릴 때 실행하는 명령 내릴 때 여기에 1000번 이하 값을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윈도우나 맥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쓴 적도 없는데 3001번 이미 쓰고 있는 거라고 나온다라면은 내가 설치해 놓은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나 모르게 저 포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알고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포트를 쓴다라는 거는 외부에서의 접속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컴퓨터가 외부 접속을 허용하고 있었다? 네. 100%그 PC는 이미 좀비예요. 이용자 모르게 외부에서 접속해서 막 다른 작업 시키는 컴퓨터들 있잖아요. 한때 그 코인 채굴하는 것 때문에 좀비 PC 되게 유행했었죠. 네. 장담하건대 이미 좀비예요. 그러면 이제 이 포트번호로 쓰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강제로 지워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할 거면은 거의 해커보다 더 뛰어난 그 보안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냥 컴퓨터 포맷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하루빨리 하세요. 웬만하면. 뭐 귀찮아서 안 하신다고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뭐 본인 책임이지 뭐. 일단은 뭐 실습이 급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포트로 바꿔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포트로 바꿔서 쓰면은 접속할 때도 전부 이거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가동을 시켜놨고요. 자, AJAX 접속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벤트는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시킬 수도 있고 드롭다운의 선택 상황을 바꿨을 때 동작시킬 수도 있고 언제 동작시키는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마우스 올렸을 때 동작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JAX로 뭔가 처리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접속할 주소는 상황에 맞게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접속할 주소가 바뀐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오는 데이터의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할지 요 if문 안의 로직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짜셔야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붙여놓고 if문 안에만 고치면 된다. 주소랑 if문 안에만 고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해지잖아요. 자, 연습 문제 푸셨나요? 연습 문제 답은 저는 이제 아까 예제 형식 그대로 빌어서 41세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버튼 눌렀을 때 접속할 주소 스튜던트로 맞춰주고 나머지 코드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성공했으면 제이슨 데이터 일단은 환산을 해봤고 제이슨 데이터를 먼저 변환해서 출력을 해봤고 그랬더니 네, 여기 제이슨 데이터가 쪼르륵 나오네요. 이걸 가지고 반복 돌면서 그 생일로 해도 됐었을 거고요. 생일로 해도 됐었을 거고 요 아이디넘이라는 건 주민번호예요. 요걸로 해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디넘 주민번호로 하면은 뒷자리 체크해서 여기에 1900을 더할지 2000을 더할지 판단해야 되니까 생년월일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이 생년월일 형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내장 객체 내장 기능 데이트 자, 생년월일 값이 이거죠.
이게 OSI 스트링이라고 해서 그 국제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짜 시간을 표시할 때. 그래서 이 형식 자체가 데이트 클래스가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통째로 넘겨버리면 이거 파싱 알아서 해서 데이트 객체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빼기 단위로 굳이 자르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그 단톡방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여서. 자, 첫 번째 풀이. 일단 전체 데이터는 배열이죠. 자, 일단은 나이를 구하려면 현재 연도는 알아야 되니까 현재 연도 값을 먼저 변수로 뽑아놨습니다.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려면 일단 합계부터 구해야 되죠. 합계를 구할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통째로 이게 제이슨이니까 얘를 걸어서 반복을 걸어 돌렸어요. 그럼 이 아이템은 배열 원소 하나죠. 자, 그럼 이제 배열 원소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요거 하나니까 여기에서 이 아이템에서 생년월일을 뽑아요. 이 생년월일을 데이트 객체로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연도를 뽑아요.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브 스트링으로 0번째부터 4번째까지 뽑아서 그거 숫자로 바꿔 써도 돼요. 어차피 그 차이는 없어요. 데이트 객체를 쓰느냐 스트링으로 0번째부터 4번째 전까지 자르느냐는 차이 없어요. 뭐 출력의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자,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생년월일로부터 연도를 뽑아냅니다. 그 연도 값을 가지고 올해 연도랑 버무려서 나이를 구한 다음에 이 나이 값을 썸에다가 합산을 하면은 모든 그 나이를 다 구해서 합계를 낼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여기 맨 밑에 라인 배열의 전체 길이로 나눠주면 평균 떨어지잖아요. 요 세 줄을 조금 극단적으로 축약시키면 데이트 없애요. 중복되는 걸 없애고 치환하는 거예요. 얘가 일로 오죠. 그래서 new date 한 다음에 get 풀이어를 바로 이어버려요. 자, 여기까지의 요 계산이 요거 합친 계산이 YY니까 YY를 없애버리고 요 파란색을 여기다 바로 넣어요. 그러면 연도 빼기 생년월일의 연도 더하기 1.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줄여서 표기할 수도 있어요. 위에 거 세 줄이랑 아래 거 한 줄이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문으로 푸셨으면 70점. 정답, 이렇게 해서 나온 거는 정답은 41살. 우리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12번 내장 기능의 맨 마지막 파일에 맨 마지막 예제로 제이슨 배열이 있을 때 이 제이슨 배열의 특정 키값을 기준으로 전체 합계와 평균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리듀스 함수를 써서요. 자료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에 얘는 특이하게 기본값을 0으로 시작하면 맨 처음에 0이 ACC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라미터가 펄이라는 파라미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ACC 더하기 컬점 액티브 처음엔 0 더하기 426이잖아요. 그럼 요 합계를 리턴한 거죠. 한 줄이니까. 리턴하면 그 다음번에 여기서 리턴한 게 ACC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컬로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또 더해서 리턴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배열을 탐색하면 요 방법을 쓰면
자, 전체 제이슨 배열점 리듀스 ACC 컬.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콜백 함수. 두 번째 파라미터는 ACC로 들어오는 첫 번째 기본값. 그럼 요 컬이 제이슨 객체가 되는 거죠. 요 아이템하고 컬이 같은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컬을 가지고 나이를 구해서 이 ACC랑 더해서 리턴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리턴한 게 그 다음번에 컬로 다시 들어와요. ACC로. ACC로 다시 들어와요. 그 컬은 다음 원소가 돼요. 그래서 또 합산하면은 ACC로 들어오고 컬이랑 합산. 이렇게 하면은 한 줄이면 되는 코드예요. 앞으로 리듀스나 기타 등등 이 15번 예제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제이슨 데이터는 거의 99%가 배열에 꼭 끼고 들어가요. 이렇게 한 줄 구한 다음에 평균 구해버리면 되죠. 이것도 사실 좀 더 극단적으로 구하면 나누는 거 맨 뒤에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평균까지 그냥 한 줄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 탐색 기능으로 구한 거. 요 리듀스 함수. 가물가물할까봐 제가 한 번 더 끄집어냈는데, 요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좀 오늘 탐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15번 예제에 있는 거, 저번에도 이 파일에 있는 내용, 지금 급하니까 다들 한 번씩 다시 복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또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시작된 이상, 이제 배열 탐색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오늘은 그나마 짧게라도 제가 리듀스 함수 얘기하면서 그 돌아가는 원리를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음번에 이 15단원에 있는 함수가 또 나온다면 자, 함께 구하면 되죠? 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진도들에 대해서 그 각자들 오늘하고 내일 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좀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연습 문제 답지는 제가 올렸으니까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같은 예제가 뭘 가정한 거냐면은, 자, 요거 보세요.
제가 지금 급하게 쇼핑몰에서 아무 상품이나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자, 그럼 여기 상품 하나에 대해서 상품 금액, 배송비, 뭐 해서 주문 금액 얼마. 그리고 여기 밑에서도 뭐 이렇게 계산 나오고 총 주문 금액 얼마. 이렇게 밑에 출력이 되죠. 이거는 요 데이터에 대한 총 합계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구현해 놓은 걸 보면은 제이슨 데이터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까보면 요거예요. 이걸로 봐야겠다. 자, 스토어. 자, 9,930. 3만, 뭐야, 이거. 31만 원, 8,000원, 7,680원, 9,600원. 배송비 3,000원. 이거는 토탈 디스카운트 피는 할인 금액이겠네. 그리고 이건 주문 수량 1개. 지금 요 스토어스라고 돼 있는 요 항목을 보면은 요 장바구니에 나와 있는 이 내역인 거예요, 지금. 아, 밑에 뭐가 몇 개가 더 있구나. 지금 이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제이슨으로 나온 건데,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총 주문 금액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이슨 배열을 탐색하면서 구해내야 된다고요. 목록형 컨텐츠를 구현할 때 제이슨에는 주로 목록의 아이템들은 들어있지만 그걸 집계하는 거는 프론트 개발자 몫이에요. 지금 보신 게 제가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개발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가장 흔한 패턴들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오늘 처음에 되게 어렵지. 어렵잖아. 솔직히 어렵지 뭐. 근데 여러분들이 유저 입장으로 이 예제를 다시 보라고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기를 공부하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오늘 수업 진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이거 수업 내용 잘 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6시 20분에 타실 처리할 때 만납시다. 네, 녹화 끌게요. 고생하셨어요.